안녕하세요.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공유경제의 사례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공유경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 사례 말고도 공유경제의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공유경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경제의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공유경제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떠한 공통된 특징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서 오늘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자원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카피레프트 운동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리눅스와 워드프레스 오픈소스 운동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지식인과 일반적인 취미 커뮤니티는 왜 공유경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이 그 공유경제의 사례가 이 지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에서는 어떠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공유경제라고 얘기할 때 공유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공유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소유라는 개념, 그런 의미보다는 공동의 사용이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 경제의 일부의 모습이지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공시설이라고 있는 것들은 모두의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 가깝겠죠. 근데 이런 의미에서 공유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공제적 자원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뭐 어려운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목초지나 어장, 관계시설의 물,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공유 자원은 공통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아날로그 자원에 있는 공유 자원이면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이나 시골은 그렇지 않지만 대도시의 그 도심 한복판은 도시의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니죠. 그냥 공공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좁아져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죠. 이걸 공제적 자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지나 국유지 이런 곳에서의 그런 나무나 이런 것을 채취할 수 없게 하죠.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런 공유지에 있는 숲은 모두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것이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나 남벌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 자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제한이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공제적 자원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공유 자원, 지식이라는 공유 자원에 대한 아주 되게 중요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어떤가요? 지식은 공제적 자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의 계산, 뭐 이제 이런 거, 원의 계산,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수학적인 지식을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쓸 수 없나요? 그렇지 않죠. 공유 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이라는 자원은 비공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식이 갖는 정보의 결합으로서의 성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프리츠 맥클럽이 설명한 내용인데, 프리츠 맥클럽은 데이터는 정보의 원료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조직화돼서 정보가 되고, 그리고 이 정보를 결합시켜서 지식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정의인데, 이러한 여기서의 지식은 음악, 시각, 미술, 무대 장치 같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이러한 정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지식은
이렇게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와 정보로 분해될 수 있고, 이것이 재조합됨으로써 끝없이 새로운 지식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라는 공유 자원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지식은 경제재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식은 공유 자원이기도 하지만 경제 자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 내가 함수를 사용해서 1년치 어떤 매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만약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지식은 나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재화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희소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1년치 매출을 엑셀로 통계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가 그것을 임금을 받고 그런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재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성과 개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교육, 기업 조직, 이런 그 협업이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즉 지식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과정, 그게 교육 과정이든 기업이든 협업하는 과정이든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그런 지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그 개인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회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은 개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성과 사회성이 결합된 것이 바로 지식의 특성을 지닌다.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잘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축적되는 성격을 지닌다. 지식은 축적되죠. 계속 축적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지식을 축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포토샵에 대한 지식이 계속 축적이 되죠. 이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왕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공부에 요령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그 지식을 축적을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 재화로서 삼을 수 있고 그것이 경제활동에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이 등장하면서부터 공유적 활동과 지식의 공유적 속성이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 이런 지식의 공유적 속성이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특히 지식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유경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주도하는 리차드 스톨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1953년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프트웨어를 주로 돈을 주고 사고 있죠. 근데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카피래프트, 즉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쓰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초창기의 운동은 사실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공유해서 쓰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고 지금도 그 영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아직도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쓰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렇게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이라 그래서 이런 저작권을 이제 중요시하지 않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공동의 공유적인 재산으로서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서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탄생한다. 이 얘기는 정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떠한 개인이 한번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오래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이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이든 간에 그것이 새로운 기술적 환경에 따라서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수정되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저작 수정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오픈을 시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공유적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운동 차원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서 리눅스 토발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그런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운용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은 컴퓨터에서만 작동을 할까요? 스마트폰에서도 작동하는 운영체제가 있죠. 그것을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iOS, 그러니까 애플의 iOS 이런 것들이 있죠. 일반 컴퓨터에는 운영체제가 뭐가 있냐면 윈도우라는 게 존재하고 또는 리눅스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리눅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세계적으로는 사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나 서버 컴퓨터에 관해서는 리눅스를 훨씬 더 많이 쓴다. 이 점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는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므로써 굉장히 어떤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운영체제를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오픈소스를 처음 개발하기도 했고 그런 것을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처음 개발하기도 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개발자 커뮤니티, 리눅스 커뮤니티가 세계 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눅스 개발자들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리눅스 토발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됨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컴퓨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하고 있지 못해요. 특히 서버 컴퓨터라든가 지금 같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는 더욱더 복잡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걸 하고 있지 못하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못했던 사실,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것은 리눅스 기반에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글이 그냥 무료로 쓰고 있나?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구글이 리눅스 개발자들한테 이런 것을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그들에게서 만들어낸 안드로이드를 갖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눅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리눅스에서 개발자들의 다양한 역량들이 모여서 지금의 안드로이드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 그런 점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리눅스 토발즈는 이러한 리눅스라는 걸 개발한 건 21살 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종신 독재자,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라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분의 책은 리눅스 그냥 재미로 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은 이분의 어떤 철학과 어떤 정신 세계와 이분의 활동, 리눅스 개발자들의 그러한 공유적인 협업 활동 이런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의 공유 경제의 사례로서 저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는 한 두세 종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홈페이지는 워드프레스라는 홈페이지예요. 이 워드프레스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용어가 좀 낯설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보시면은 네이버에 가입하시면 블로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워드프레스는 홈페이지를 만든 도구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 워드프레스를 스스로
계속 개발을 하면서 더욱더 좋게 개발하고 이것을 오픈을 하고 그래서 또 디자인도 만들어서 저기를 하고 이래서 워드프레스가 그렇게 강력하게 전 세계 홈페이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누구나 다 이러한 그 워드프레스를 자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디자이너들이 자기네 맞게끔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은 이런 것을 할까? 자, 이런 것들은 무료로 많이 공개도 하지만 유료로도 판매를 해요. 공유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무료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들 개발자들은 자기가 커스터마이징한 그 워드프레스를 공개를 해서 무료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 거예요. 유료 버전은 물론 좀 더 기능이 더 뛰어난 거겠죠. 그렇게 좀 차별화된다는 거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워드프레스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 좀 프리미엄 버전으로 좀 돈을 좀 줘서 살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완성도 있고 더 멋지게 해놓겠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경제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와 함께 맞물려서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경제라 해서 공유 경제로 무조건 무료로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공유 경제와 맞물려서 일반적인 시장 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의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현재 그 오른쪽 사진이 나와 있는 분이 뮬레네그라는 분이에요. 아직도 워드프레스 커뮤니티와 워드프레스 교육을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잘생겼죠? 생기기도 되게 잘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공유 경제의 사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되게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위키피디아를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자료를 조사할 때 되게 많이 쓰죠. 위키피디아는 굉장히 여러 나라, 뭐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한 거로는 한 290여 개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영문으로 만들어서 그 한글판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각 언어별로 위키피디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글 위키피디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가 다 달리 있어요. 서버가 다 달리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 위키피디아의 위키피디아 서버는 독일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것은 영어로 만든 것을 번역한 게 아니라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든 위키피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키피디아는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백과사전은 보통 항목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그러면 국가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예전에는 국가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다. 뭐 이런 그 국가에 관한 관점과 철학이 현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제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맨 처음에 그 항목을 만든 사람은 있겠죠. 하지만 이 항목을 누구나 다 수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난장판 되지 않아?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한 그 백과사전을 자꾸 키우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백과사전 항목이 하나가 있다면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 그걸 계속 보완하고 있음으로써 그것을 잘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막아내면서 더 정확하게 백과사전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요즘에는 보기가 힘든데 도서관 같은 데를 가보면 백과사전이 있을 거예요. 종이 백과사전. 특히 이제 뭐 제가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선생님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기존의 어떤 기업 조직에서 만든 백과사전이라서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수정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물론 좋은 건 있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정말 엄선된 전문가들이 백과사전의 항목을 만들기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되게 전문성 있고 되게 좋아요.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쳐나가고 그런 어떤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틀린 것들이 계속 수정되어 나간다는 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집단지성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에서의 그 집단 지식 공유주의 사례는 아마 지식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지식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걸 대답을 하고 그 질문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죠. 뭐 내공이라든가 지식 영역 이런 것들을 해주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또 사람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관찰된 거로는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도 있어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죠. 뭐 그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타성도 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된다면 어떠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타적인 또 속성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식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오죠. 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 보면 지식인에 가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찾아보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끓여봤더니 맛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올려놓죠. 그런데 그렇게 지식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내가 답변도 올리지만 내가 질문도 올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한 것들을 딴 사람한테 보상받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네이버 지식인의 분위기는 점점 서로가 모르는 걸 자꾸 도와주는 분위기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만, 내가 A라는 사람을 도와주지만 A라는 사람이 꼭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C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서로 간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교환 관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의 비선형적인 그 도움의 관계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은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위키피디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을 했다면 수정을 해서 내가 나한테도 지식이 공부가 되죠. 그러니까 수정하면서 나도 지식이 좀 깊어져요. 하지만 나도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의 항목을 갖고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이런 지식 공유주의의 공통된 특징은 그런 점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입한 그 카페 중에는 인형 옷을 만드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왜 인형 옷을 만드는 카페에 가입했을까? 저는 선생님은 인형을 모으고 인형이랑 같이 노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웃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있는데, 선생님은 주로 미미 인형을 갖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입한 카페는 옛날에는 그래서 인형을 갖고 놀면서도 어디 가서 내가 나는 인형 갖고 놀아. 나이가 많은데도 인형 갖고 놀아 이런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후에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든 거죠. 이 안에서는 이 인형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막 나눠요. 미미 인형에 대해서 뭘 이렇게 정보 나눌 게 많을까? 인형 옷이, 미미 인형을 살 때 인형 옷이 한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을 그러면 인형 옷을 만들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인형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막 공유하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서 인형 옷을 예쁘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비즈니스로 하는 거죠. 그럼 인형 옷이 얼마일까요? 코딱지만한 손가락 2개만한 인형 옷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몇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그 조그만 인형이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옷일수록 점점 가격이 높아져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주문형으로 요구할 수 있죠. 나는 어떠한 옷을 만들어 달라. 이거는 주문형이면 또 훨씬 비싸지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안에서 이 취미 커뮤니티에서는 지식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시장도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되게 커뮤니티이면서 이러한 지식 공유주의의 속성을 가진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사례는 게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게임은 굉장히 복잡하죠. MMORPG 게임은 정말 복잡해요.
퀘스트를 수행하려면 퀘스트를 수행해야만 나의 내공치도 자꾸 높아지고 능력치도 높아지는데 이런 퀘스트 수행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들어가서 협업하기도 하고 이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운영이 돼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지식공유지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상 문학 웹진 거울을 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장르 소설을 창작하는 이들의 커뮤니티인데 여기서는 각자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고 서로 조언,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함께 우수한 작품들은 뭐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장르 소설 작가들이 서로 간의 노하우와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좀 우위도 다지고 막 이런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러는 약간의 창작, 문학 창작을 협업하는 그러한 공유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식 공유지의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 얘기를 하면서 지식이라는 공유자원의 특징 몇 가지 제가 설명드렸죠. 비공개성, 정보의 결합, 경제제로서의 성격, 사회성과 개인성, 축적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지식 공유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